7월 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 X들이 불쾌했을 것이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주겠다. 대놓고 미국 땅으로 미사일을 또 쏘겠다는 건데요.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 김정은이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품격 있는 방송인데 김정은 이 이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무슨 위원장이니까 그거 직함을 불러도 되겠죠. 예. 불러주는 게 기본 예의 아닌가요? 그렇죠. 뭐 상대국에 대한 예인데 지금 뭐 미사일 발사를 한 이 마당에 예의를 차릴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세게 나온다 그래서 네. 문재인 XX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하죠. 예전에 북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성으로서 폄훼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서 국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예, 근데 무척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요. 네. 북한에다 사과할까요? 김정은이 그런 거? 아니요.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렇습니다. 통일외교? 통일 분야인가요? 통일외교? 아닙니다. 통일 빠지고 외교안보분과입니다.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이요? 위원입니다. 아, 위원이요? 네. 이럴 때 아무도 안 들으니까 슬쩍 위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허위사실 유포로 바로 감옥 갑니다.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다른 방송 PD, CP, 작가들한테 혼났어요. 안 본다는 얘기하지 마라. 진짜 많이 본다. 예. 사과할까요, CP한테? 하여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우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이건 부스피 상황입니다. 예. 반바지를 입고 위험한 양복을 입고. 예. 예, 아주 귀여워요. 출연하는 문제로. 예. 예. 예, 그래서 스튜디오가 완벽하게 디펜스를 해줘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우식 대표가 좀 이렇게 강성이어서 미리 기선제압한 겁니다. 전혀 강성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강성은 아니죠.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불러야 돼요?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위원장이죠? 김정은 그냥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 불러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노동당 위원장 또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그렇죠. 국무위원장. 여러 가지 위원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국무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네네. 예. 네, 그게 방송의 품격으로도 적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무슨. 과거 정부의 때는 제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또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치 무슨 존경의 뜻으로 부르는 거죠. 그냥 호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북한에서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지, 문재인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분 나쁘죠. 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미국 XX 한 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그래도 기분 나빠요. 우리가 뭐 친미주의자는 아니어도 그 일국의 지도자가 미국 XX 한 건 기분 나쁘더라고. 미국 XX. 미국 X. 호칭의 의미를 세게 부여하기보다는 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세요. ICBM이 완전히 성공한 거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성공한 거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이것은 국내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실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상 7,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죠. 그동안은 사실 말폭탄으로 말 대 말이었는데 행동 대 행동으로 뭔가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큰 패를 하나 쥐게 된 셈이 된 거니까요. 대화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유하고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교수님.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금 계시니까 이제 청와대는 더 긴장된 상태일 텐데요.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기가 좀 당겨졌을 뿐이지 올해 안에 ICBM을 완성하겠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제 맞대응을 했고. 그러면 이제 1차 예상 시기는 4월에
네. 뭔가 그 실험을 할 것이다. 4월 2기설이 있었습니다. 4월 2기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적어도 9월까지는 ICBM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은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북한이 ICBM에 준하거나 또는 ICBM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에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또 아주 그냥 뒤에서 딱 한번 치는구나. 이런 것들은 예상을 또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또 7월 4일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4일은 이제 미국의 지금 독립기념일 바로 그 새벽 밤이죠. 그러니까 밤에 북한이 행동을 했고 7.4 공동성명도 그랬고 또 한미 정상회담 직후고 또 대통령이 다음날 그 독일로 출발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 좀 길어지는데 ICBM의 성공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ICBM의 성공은 지금 탄도미사일이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발사돼서 평상시 각도로 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6,000에서 8,000km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공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 성층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서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열, 그다음에 고충격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의 이 탄두가 깎입니다. 상마된다 그러죠. 상마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문으로는요. 근데 깎이기 때문에 이 깎이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고열에서 막 흔들리면서 이제 깎여 나가는데 고압이 발생하고 또 고충격이 발생. 거의 어떻게 보면 그 탄두에 불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불이 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쏘는데 지금 미국에 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막에 떨어진다. 미국에 있는 뭐 사막에 떨어진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떨어진다면 LA나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야 북한의 무기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만큼 그 기술적인 재진입 기술과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ICBM의 성공이다. 아직은 100%는 아니다.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식 대표님, 요 교수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재진입할 때 불이 난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 우주 SF 영화를 보면, 그 지구에 들어오는 유성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대기권 들어오면서 막 불이 붙었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운석들이 그런 형상으로 상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 탄도 안에 있는 폭발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첨단 그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탄피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자체가 그런 열 또 고압에 상당히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진일보한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온도가 45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네, 25도에서 45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그것이 이제 정확한 탄착지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고 일단 북한 발표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 그 군부의 평가도 이제 흡사한 내용들이어서 일단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는데 1단계 큰 이제 뭐 100원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실제로 전력화, 실전 배치되기 위해서 보통 과거에 이제 ICBM을 개발했던 나라들은 한 20번 정도의 이제 시험 발사 단계를 거치거든요. 근데 북한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실전 배치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핵탄두를 600km까지 좀 줄이는데 소형화시키는데 그 기술도 현재는 지금 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은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아직 이제 외부에서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미국 쪽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탄두 소형화와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재진입과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예. 그 능력이 확보되기에는 한 2, 3년 남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그 ICBM 개발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실험도 지금 우리와 서방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난해 1월에 5차, 5차 그다음에 지난해 9월에 6차. 아닙니다. 4차, 5차. 4차, 5차. 4차, 5차. 네네네. 6차는 아직 안 했고요. 안 했죠. 이 정도로 이것도 예측했던 것보다 1년 6개월 예측했던 것을 마치 9개월로 땡겼고 네. 이런 것이 훨씬 서방의 예측보다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 3년 남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서방 측이 기대가 섞인 예측 아닐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 측에 그냥 기대에 섞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북한은 아까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핵 고도화, 핵 능력의 고도화를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 예. 그다음에 규격화라는 이야기를 북한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인 미사일의 그 탄착 거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까지 예.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걸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나 미국과 협상을 하건 또는 대결을 하건 갑의 위치에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이 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증명하는 순간까지 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북한은 굉장히 빨리 이 부분에 모든 역량들을 집중하자. 이게 북한의 지금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정우식 대표님. 네. 자, 일단 정확한 팩트만 좀 확인해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 자, 고도는 2,803km라고 이제 북한은 발표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리는 933km 같다 네, 그러고. 그러면 2,800km면은 곱하기 3 내지 고각이기 최대 때문에 4까지 갈 수 있는 최대 4까지 갈 수 있고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일단 10,000km 정도, 9,000에서 10,000km 정도는 사거리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ICBM의 특성상 예. 이것이 이제 최대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고도 자체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예. 이것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이제 곱하기 3 내지 4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8,000km 안팎이라고 이제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8,000km면은 뭐 이제 알래스카 전체, 예. 네, 하와이는 타격권 안에 들어오지만 미국 본토, 그러니까 이제 뭐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미국 서부까지는 도달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9,000이 되면은 도달하고. 네, 그렇습니다. 8,000이면 시애틀까지가 8,000이랍니다. 시애틀까지가 8,000, LA는 9,000. LA는 좀 더 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서부의 핵심적인 기지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 그 해군 기지, 미 해군 기지가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타격거리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LA하고 샌디에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네네네. 아, 그게 불안하겠네,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근데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북한이 ICBM을 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한반도나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어떤 군사력 균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전략 폭격기로 이루어진 이른바 핵 3중 체계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예. 뭐 양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수백 대 1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게임체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언론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레드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레드라인과 게임 체인저라고 생소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레드라인은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설정한 선. 그 선을 넘으면 이제까지의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정책의 어떤 그 상황 자체가 바뀐다. 미국은 이제 군사적 옵션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계, 그러니까 인계점을 완전히 뚫고 넘어온다 이런 그렇죠. 뜻으로 한.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ICBM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좀 넘어선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예. 그 부분에서가 이제 레드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와 있었고요. 예. 게임 체인저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의 북한에 대해서 했던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했달지 또는 유엔청의 제재가 있었달지 이런 부분들과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룰을 복싱 룰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네네. 이제는 이 ICBM 때문에 그 UFC 아무 룰도 없는 격투기 네네. 무한 싸움 뭐 이런 거로 갖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예. 이제 게임 체인지나 지금 아직은 거긴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앞서가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 또 ICBM 부분 이 부분을 그야말로 이제 그 링 위에서 심판도 없는 상태에서의 그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군사적 옵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죠. 올 옵션이 언더 테이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 옵션 자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갔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적 상황이 한반도 전체의 무서워요. 상황이 그런 올 수밖에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장윤성 기자님, 제가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자분이 나오게 되면. 네. 예, 기자 여성분이 나왔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저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한 발 더 나가는 걸까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 4월 27일도 한반도 위기설은 사실 대선 앞두고 일정 정도 우리가 부품 공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마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극우 세력들. 실제로 사드 대선을 하려고 상당히 박근혜 정권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언론이 보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진보 언론들이 또 비판을 많이 했었던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안보 상업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 전문가들 이를테면- 말씀드리면 아직 게임 체인저 그럼요. 레드라인까지는 예. 안 갔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계신 건데 그렇죠. 근데 호들갑스럽게 그 내용을 보도하는 이유는 저는 안보 상업주의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도 많이 붙고요. 그 프로그램에 영향력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이런 상업주의가 작동하는 세계가 있다고 보고 그것조차도 이제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고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뭐 게임 그렇죠. 체인저 막 이상한 용어로 쓰면서 마치 또다 한반도가 당장 그 화약고가 될 것처럼. 그렇죠. 군사적 상황에 들어가기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처럼. 예. 당장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하는데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불과 몇 달 전인 4월 위기설 때 2월, 3월, 그러니까 해마다 2월, 3월은 한반도에 늘 위기설이 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2월, 3월은 늘 남북관계가 어려운 해마다 봄이면 예. 남북관계는 어려운 시절이 되는데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은 세게 문제가 됐었죠. 독일에서요. 네. 이른바 페이스북 법이라고 하는 게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SNS 법이라고 하는 건데 SNS 상에서 가짜 뉴스가 양상되고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최대 650억까지 벌금을 물리겠다. 네. 우리도 그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언론의 가짜 국민의당 뉴스 양산. 언론이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언론은 오보를 하는 오버를 거죠. 빙자한. 감옥 가고 의도가- 싶어법 이렇게 해야 돼요. 감옥 가고 싶어법. 감옥 가고 싶어법이요? 예.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예.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상황을 방기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법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욱식 대표님, 한민국 국방부 장관 싫어하시죠? 아니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싫어할 일은 하도 없는 것이죠.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죠? 아니 뭐 정책은 뭐 예, 보수 정부군, 진보 정부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지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나 반바지를 입고 오셔서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더니. 특정인은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 근데 그런 오늘 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드 맹신론자인 줄 알았더니 네. 북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사드가 최선이지만 ICBM은 못 막는다? 이거 그전에는 ICBM도 이 사드로 막을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닌데 그 이제 사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민구 장관이 그 맞는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ICBM은 그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거든요. 근데 ICBM은 보통 몇백 킬로 위로 올라가기 예. 때문에 사드 요격 미사일은 ICBM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고 한국에 배치를 한다 그래도
미국 본토에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ICBM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ICBM의 탄두가 낙하 속도가 초속 7km, 8km 이렇게 달하거든요. 예. 사드 유격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2.8km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탄두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물리학적 법칙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드로 ICBM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사드는 초속 몇 킬로를 잡는다고요? 몇 킬로로 나른다고요? 초속. 2.8km 최대 2.8km 최대. 최대 속도가 2.8km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미국의 그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추구하는 방식은 사드와 함께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성주의 X밴드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레이더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를 탐지 추적해서 알래스카나 또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니까 예. 지상 배치형 그 요격 미사일이 있거든요. 예.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그 정보를 전달해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드와 그 레이더가 오로지 이제 한국 방어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까지 국방부의 주장이 이제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전략적 우려,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드 문제가 더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네요. 진짜 우리가 그 진보진영에서 주장했던 미국 방어를 위해서 이거 사드 배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했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네. 그 논리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 방어형과 더욱더 이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군부는 그걸 추구하게 되겠죠.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또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 보도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예. 뭐 육성으로 직접 이제 그 핵과 로켓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랬나요? 예. 근데 그거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앞을 다 싹둑 잘라내 보면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찌되었든 이제 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협상할 뜻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부의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예. 아하.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이제 내일이죠. 예. 베를린 선언이 나올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른바 이제 문재인 독트린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신베를린 선언. 그렇죠. 예. 신베를린 선언.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4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체제 붕괴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북한도 일종의 뭐 벼랑끝 전술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최대한 그 관심을 세계의 국제사회 관심을 높여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한 협상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디를 쏴서 뭐 그러려면 뭔가 행동을 더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것은 나 좀 봐줘. 일종의 관종인 거죠. 예. 나 좀 봐줘. 그리고 우리랑 얘기 좀 해줘. 예. 그것이 이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핵과 이제 그 미사일 보유를 국가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미 협상용, 관계 개선을 위한 일종의 러브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과거의 어떤 관점인 것 같고 그 단계를 좀 넘어섰다.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협상이나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진 조건인 것만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네. 미국 CSIS에서 이제 연설할 때 4노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4가지를 하지 않겠다. 대북 무슨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공격적 자세 취하지 않겠다. 자, 그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되찾아왔다. 네네.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온 거죠. 네네. 그걸 근거로 이제 G20 정상회담 가갖고 네. 이른바 이제 2000년도 김정일 대통령이 3월에 그 베를린 가서 했던 맞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네. 17년 만에 신베를린 선언을 네. 통해서 통일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 했는데 느닷없는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네네. 이 돌발 변수가 어쨌든 베를린에서 대통령의 연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연설의 작성 과정에 관계하셨나요? 자,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하세요.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갖고 베를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준비했을 법한데 예. 이번에 그 ICBM 발사로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좀 빠지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는. 규탄과 비판적인 입장이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러나 대화를 놓지는 않는다.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결국 북한의 그런 ICBM 발사나 또는 핵실험을 최종에 있어서는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러한 압박도 역시 대화를 위해서 압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투영되는 그런 그 베를린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네. 그러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네네.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네네. 그러니까 강력한 압박과 네네. 관여.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의 단계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늘 더 강력한 압박을 한다 그래요? 네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네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역시 비판과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그 원칙에 근거할 텐데 인게이지먼트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그 좀 위축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의 ICBM 발사로 상당히 축소됐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중국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중국 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예를 들면 지금 원유 수입의 거의 전량이 북한으로서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이야기가 그동안 뭐였냐면 원유 중단 못한다.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기본적인 것들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예.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이야기할지 이 부분에서 아마 중유 이야기가 나올 그러니까 원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이제 그 압박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경도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입장,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분 분위기는 분명히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보조를 맞춘다.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랄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고 그렇지만 그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또 대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스탠스는 놓지 않겠다.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지금의 국면들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의 한국의 나름대로의 역할. 운전석에 앉았는데 뭐 고속도로만 달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번 ICBM 발사는 결국 운전대에 앉은 상태에서 신장 놓기를 달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전대는 한국이 지고 가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2000년 3월 달에 베를린 선언을 했고 그 3개월 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느닷없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8년 그러니까 김대중 그 대통령 임기 첫 해에도 그때 8월 달에 뭐 북한이 금창리에서 비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제 3단계 로켓신 대포동 이론을 쏘아올리고 그러면서 그때 미국의 대북 정책도 굉장히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DJ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걸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인정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당시 특보의 어떤 주도하에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김대중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 6개월 전에 99년 9월 달에 북미 간의 베를린에서 중요한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2000년 3월 달에 DJ의 베를린 선언에 있어서 당시 한국 주도의 어떤 북미 관계 개선, 어떤 위기를 갖다가 기회로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베를린 선언이 3개월 후에 정상회담으로 꼽혀올 수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정상공이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에는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내용을 보면 그 실패한 정책에 그걸 여전히 맴돌고 있는 예를 들면 이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그 뭐 올바른 조건하에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든지, 그다음에 대북 제재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 추가적인 조치도 얘기를 했었고, 특히 이제 모든 국가 역량을 동원해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런 어떤 부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그러니까 실패한 정책의 내용의 그대로의 어떤 재생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좀 뭔가 어떤 상황을 갖다 좀 바꿔내고 한국 주도의 문제 해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한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이제 지금 상황을 갖다 반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들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교수님, 정 대표님은 좀 그 미흡했다고 하지만 또 어찌 보면 현실적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네네. 남북 대화를 아주 극한의 그 경직 상태, 네네. 일체의 대화, 한라인조차도 없는, 심지어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했던 노태우 정권조차도 끊임없이 한라인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그다음 국내에서는 이 수구나 보수 쪽에서 안보 불안 세력이다, 안보 불안 대통령이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많은 국민들은 정말 안보가 불안한 거 아닌가? 네. 한미 동맹이 불안한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주는 1단계적 그 신뢰만이라도 좀 쌓아야 될 필요성이 더 절실했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어야 되는데. 이번 정상회담은요. 예. 지난 9년 동안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차원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의 출발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은 앞으로의 정상회담 지금 이번에 G20에서도 만나고 앞으로 계속 트럼프 대통령과 그렇죠. 만나는데 예. 처음 만나는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지만 미국과도 같이 이야기가 가능하고 중국과도 가능하고 북한과도 가능한 매우 신중하면서도 합리적인 사람이다. 예. 이걸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성적으로 미국인들에게 장진호 전투 이야기를 할지 또 자기 부모님과의 그런 그 흥남 철수 이야기를 할지 예. 이런 것들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미국 사람들에게 그 정상적인 지도자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지도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의 그 우리가 의미 규정을 한다면 저는 100% 성공이었다. 예. 제가 꼭 이제 덧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김 교수님께서 이제 그 신베를린 선언의 이제 기조가 조금 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그 기조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압박과 제재가 계속 되풀이 반복됐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제재하고 압박하고 그 결과는 사실 한반도의 그 진정한 평화의 프로세스를 제대로 밟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냐. 그렇게 해서는 이 한반도의 문제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대북 정책의 기조가 새롭게 비전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를테면 뭐 신경제 지도에 대한 비전을 밝힌다라든가, 아니면 한반도 평화 체제에 대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밝힌다든가, 뭐 이런 새로운 내용이 구체적이고 담대하게 나와야 한반도의 새로운 비전이 열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북한도 주목해서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아니라 기존의 방식대로 계속 압박과 제재로 간다면.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제가 뭐 그 신베를린 선언의 초고를 뭐 볼 수도 없고 김용현 교수님 보셨어요? 근데 좀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안 생각합니다. 봤다 그러지 뭐 말씀 못 한다 그래요? 그거 보셨나 보네. 저희 위원회에서 모든 언론과의 관계에서의 기조가 그렇습니다. 밝힐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예, NCND. 하여튼 모릅니다. 예. 이게 기조였고요. 그럼 모르면서 국가 정책을 어떻게 기획합니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5년간의 기획은 또 큰 그림이어서요. 큰 그림은, 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니, 말씀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자, 지금은 전 세계 정상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데, 네네. 자, 맥시멈 프레셔는 너네가 해라. 축구도 보면 공격진 있고 수비진 있고 중간에 링카가 있는데, 네네. 자, 너네가 맥시멈 프레셔, 공격은 해라. 네. 인게이지먼트, 대화는 우리가 하는 좀 역할 분담론으로 좀 가면 어떨까요? 실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괜히 얘기했네. 그러니까 문 대통령에게 축구에서 리베로 역할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군데 이제 소방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포지션 없이 그렇습니다. 온갖 역할을 다 할 수.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의 약간 기대치도 있고 또 대통령의 그 능력은 저는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장 기자님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번 ICBM급 이번 미사일 발사가 주는 충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충격을 우리 흡수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흡수하지 않고 바로 나갈 수는 없고 그 흡수하기 위해서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크게 북한에 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들은 이번에 베를린에서는 조금 유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을 부인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다만 워낙 정세 자체가 현재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가 어려우니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좀 톤다운 시켜내고 그러면서 베를린을 이번엔 좀 범퍼링하는 기회로 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진전하는 기회를 또다시 찾아야 될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번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야기하는 게 담대한 구상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했는데 다만 대화의 가능성, 대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저는 계속적으로 열어두는 뭐 그런 말씀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베를린에서 그 이야기는 반드시 하실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베를린 선언보다는 이번에 이제 또 뭐 얼마만큼 이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이제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도 만날 것이고 아베 신조 총리도 만날 것이고 또 3자 간의 정상회담도 시진핑하고도 사드 문제 때문에 일부러 골치 아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한중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아직까지 뭐 확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베를린 선언보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온 만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맥시멈 프레셔에서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가하는데 압박을 가하는 도구를 잘못 선택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재와 예. 또 군 무력 시위, 또 북한 예. 고립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최대한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그 안에 핵미사일은 계속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예, 예, 핵과 예, 미사일은. 예. 근데 그런 기조에 이제 문재인 정부도 이제 좀 너무 쉽게 동의한 부분이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오히려 이제 좀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최대한의 압박의 도구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북한의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서 북한의 행동과 또 더 나아가서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계산을 바꿔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의 도구가 무엇이냐. 그건 저는 협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장이 열리면 그렇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육자회담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북한을 제외한 다른 모든 나라들은 북한의 뭐 핵동결부터 더 나아가서는 비핵화까지 강력한 압박을 행사할 것이고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제재나 무력 시위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보다는 강압 외교의 방식보다는 협상을 통해서 다자 간에 북한을 압박하는 구도가 훨씬 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G20 그 정상회담에서 던져야 될 중요한 화두는 최대한의 압박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선택한 도구가 과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느냐. 이게 도움이 안 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선언이 돼야 될 거예요. 저는 그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렇게 두 분 다 진보 진영의 그 논객들 아니에요, 기자고. 이게 이제 바로 국내 보수 세력으로부터 그다음 특히 미국의 네오콘 이런 미국의 보수 세력, 군부 세력들로부터 이제 또 바로 그 반대와 반발에 직면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자에 껴있기 때문에 그 초이스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어찌되었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국민적인 지지도 압도적인 상황이고 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느끼는 건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이대로는 안 거거든요. 된다. 그러니까 예.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건 주도적으로 좋은데. 이렇게 그런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면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반바지 대표님 이제 그만하세요.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 예.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북한의 ICBM 발사가 어제 있었고 또 지금 베를린 선언은 G20이 있고. 예, 예. 베를린 선언은 내일 있고 예. 또 G20은 또 그 다음 날 7, 8일 있고 예. 이게 너무 빡빡한 일정 속에 ICBM 발사가 중간에 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흡수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없어요, 당분간. 그리고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예. 같이 페이스를 맞춰 나가는 게 좀 현재로서는 이해가 됩니다. 국제사회와의 이제 공조, 그 다음에 또 북한의 행위에 대한 규탄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당연히 ICBM 발사에 대한 규탄은 해야 됩니다. 그건 뭐 이걸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선물 보따리를 꺼내기가 지금 상황은 좀 쉽지 않다. 자, 돌발 질문이요. 제가 시진핑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북한에도 압박해라, ICBM. 자꾸만 그거 사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사드 하니까 애들 더 흥분하지 않냐. 사드 당장 빼라. 그리고 ICBM 문제라든지 북한 저 핵 개발하는 문제 내가 설득을 하겠다. 조금 더 압박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할 테니 사드 당장 빼라. 이렇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은 안 또 할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질문하죠. 예, 어렵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략적 이해관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관계이고 예. 동맹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이 있는 것처럼 또 북한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관점은 굉장히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게 중국입니다.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그렇습니다.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선 북한에 대해서 산소 호흡기를 뗄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또 나름대로 원유 공급을 끊을 수는 없다.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중 간의 전략적인 또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보면은 중국과 러시아의 양 정상이 예.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북한에 대해서 핵실험 로켓 발사 중단시키고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하고 이거 똑같이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물론 ICBM 발사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또 영향을 받긴 받습니다만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은 한편으로 또 궤를 같이 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예. 이런 차에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북중러대 한미일로 갈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걸 만들기 시작하면 복잡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한반도 문제가 무척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난 9년 동안 어찌 보면 남북이 대화를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 한 원인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아주 조심스럽게 봅니다. 정우식 대표님, 김영현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7월 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부산 고검장을 지명했습니다. 이제 막 이륙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검찰개혁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착륙하기 전 문무일 후보자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 문제와 관련해 세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계속 자리하고 계시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엔 처음 나오신 건가요? 예. 예. 오늘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이요. 예. 저희가 월요일 날 이재화 변호사가 왔을 때, 예. 4명 중에, 소병철도 안 되고 문무일이 될 것이다. 예. 그 예측을 했거든요. 예. 그 얘기를 듣고 문무일 그 다음날. 그리고 또 G20이 나가기 전에 임명하고 할 것이다. 예. 근데 예측 가능성이 좀 있으신 분이었죠. 사실 나머지 네 분 중에서 예. 실제로 이제 두 분보다는 무게감이라는 측면에서 소병철 현재 이제 교수님이시랑 또 문무일 현재 부산 고검장 아직 직전에 지금 토크 들어간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차재훈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제 소개 한참 기다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말 많은 패널이 나왔고, 소개하자마자 바로바로 얘기를 해갖고. 아니, 질문하시는 줄 아니, 질문을 알았어요. 하셨죠. 질문하시는 줄 제가 알았어요. 했어요? 우리가 예측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측이라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방송국 사장에 막 돌리게? 자, 그런데 이런 우려는 있었잖아요. 법무장관도 호남. 아,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소병철 순천, 문무일 광주. 그 두 분은 그래서 그 지역 때문에, 지역 배려 때문에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검찰 개혁인데 그 지역 안배, 지역 배려 이거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안침하는 사람들을 찾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무일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가 검찰 내에서 많이 꼽혔던 분이에요. 기수 자체도 그렇기도 하고. 예. 이분이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인연이 조금 있어서 사석에서도 몇 번 뵀는데 조금 유연한 원칙주의자라고 할까요? 검찰에 대한 소실이 굉장히 강하면서 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후배들에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강한 소신이 있는데 반면 지금 요즘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얘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장성 기자께서도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고위직들 많이 만나보시고 더 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그 높은 데 계신 분들이 이 사고가 말랑말랑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주장은 강하신데 사고가 말랑말랑한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있긴 있어요.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문무일 지금 후보자가 그런 분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차재원 교수님. 예. 문물 내정이 되자마자 BBK 김병준 네. 그 SNS에다가 비판글을 올렸어요. 그러게요. 사실 그 문무일 이 지금 후보자가 BBK를 수사했던 사람이 예. 어떻게 BBK 재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서울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 예. BBK 그 조사와 관련해서 김경주 씨 기획 입국서를 기획 입국서를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경준 씨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들하고는 이 상당히 다 이 배척하고 일종의 그 면죄부를 줬다. 당시 여당 인사들한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그 신임 검찰총장이 지금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중에 하나가 BBK 재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약점이긴 분명히 약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BBK 사건 전체라기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준 씨가 들어온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기획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소문 자체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들어갔던 수사는 아니었다. 약간 비켜나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당사자였기 너무 때문에 직접 당사자시죠. 그때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시 홍준표 클린 선거감시단인가 하면 그분이 편지를 들고 흔들어요. 그렇죠. 예. 이 편지가 바로,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 편지다 그러면서 흔드는데, 수원인가 어디 교도소에 있는 분이 경준아 그러면서 김경준에게 편지를 쓰는 거고,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 어쩌고저쩌고 그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 편지 자체가 조작된 거거든요. 조작된 거죠. 당시 이 문무일 특수 1부장이 더 이상 수사를 못 나간 건 이 편지가 조작됐고 누가 조작했냐까지 사실은 수사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BBK 당사자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거든요. 그때 그 수사의 목적은 어찌 보면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자,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야당, 정봉주, 박영선 등등의 의원들을 쳐라. 이렇게 될 때 정치검찰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검찰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반대로. 그렇죠. 거기 예. 내사에서 아예 접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사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내사에서 끝났어요? 예, 사건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사 종결 선언했죠. 예, 풍문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BK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은 맞고 뭐 원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더라도 용감하게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 오너다 이런 거 주인이다 BBK 주인이다 이런 것까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불가능하죠. 그거는 사실 어렵죠. 사실 그때 박영선 의원도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충의 정도가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예? 가장 피해 당사자가 가만히 계실 정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김경준 씨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게 사실은 야당을 치라고 했던 미션이었죠. 예. 김경준, 박영선, 정봉주 등등, 김현민 등등 그냥 야당 지도부로 이걸 갖고 흠집을 내고 쳐라 이런 그렇죠. 거였었는데 기획 입국을 한 세력이 그때 당시에는 집권 여당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포함되어 있는 당시 예. 대통합 민주신당에 계신 분들을 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무일 이 지금 당시 특수부장이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정권 교체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새로 당선자가 됐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 살짝 피해가는 그런 한 수를 발휘한 셈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문무일 총장을 이렇게 빨아주죠? 아니 빨아주는 게 아니라 진지하죠. 깜짝이야. 근데 그 평판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기자들이 특히 이제 진보 언론 기자들이 검찰 칭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특히 그 정치 검찰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보수 언론들하고 다르게 진보 언론들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새 기자들이 사석에서 문무일 참 욕 안 먹은 그러니까 검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후배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형님 해가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조직가형은 아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청탁하는 게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격 좋은 그런 선배들은 그냥 술 먹고 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렵고 꼼꼼하고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무일 검사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굉장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연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따뜻한 품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형사 인상도 피의자들한테도 좋아요? 눈이 굉장히 맑지 않으세요? 눈동자. 예. 사슴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이자 변호사의 또 한 해 선배예요. 아, 그게 사슴과인가? 아, 고려대학교요? 고려대학교 사슴과? 예.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 미치겠다, 진짜. 어디서 웃어야 될지. 아니, 고려대학교 여튼, 사슴과? 안 웃겨요. 고려대학교 동물농장 학부 사슴과?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네, 아니, 어쨌든. 그래서 이거- 유연한 원칙주의자. 예, 유연한 원칙주의자로 그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근데 더군다나 저는 그 출근하면서 출근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직자. 예,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 국민, 그리고 조직의 뭐라 그랬죠? 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때문에 새로운 주정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야말로 그동안 정치검찰로 오인되어 있었는데, 예. 정말 제대로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정치 권력들로부터 방패막이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으나 조직에서 도태됐던 검사들이 활개치고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돌발 질문이요. 네, 정치인들도 기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제일 욕을 안 먹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안 낚이는데요? 그냥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시고 오셨어요. 예. 아니 그런데 한 언론사 사설이요 이렇게 해요.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을 각오로 일을 해라. 어느 신문사계예요? 글쎄요. 왜 자기들 했을 때 안 그랬지? 왜 저한테 말을 내세요? 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청와대하고 전화 천통하고 전화 통한 거 왜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한 게 죄입니까? 아, 예? 그런 얘기. 언론 사설 중에 보수 언론 사설 중에 그게 있어요.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그 지금 사정 당국을 예. 이끄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참 많았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칼을 휘둘렀을 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긴밀하게 연결 관계가 돼서 예. 이른바 정치 보복을 했을 때 많이 쓰였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면서도 또 독립 아닌 독립을 시켜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 자체는 좋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필이면 저기 그 홍준표 대표와의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 세 부분도 분에게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예. 하나의 예측 문제를 낼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BBK 재수사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 깜짝이야. 왜요? 정답을 말해갖고.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그 부분은 이미 정권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래요? 예. BBK가요? BBK를 포함해서 당시에 BBK도 있었고 뭐 그동안에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BBK는 재수사 들어갈 때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조사? 다시 들여다 보겠다 이런 이런 얘기들. 교수님은요? 저도 뭐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문무일 지금 그 후보자 자체가 예. 이 BBK를 둘러싸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이분들이 상황이기 촉이 때문에 대단한데 변호사 계시지만 무작정 재조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좀 유력하다고 한다면 근데 마치 제가 새로운 증거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 어머 여기서 아니 이미 다 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쯤 되면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예. 자 이제 미스터 홍.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예. 그러니까 홍준표 당 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그 현재 당 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문무일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1심에서 인정이 됐던 증거들을 2심에서 완전히 증거를 배척하는 방법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연결고리 하나를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었던 연결고리가 이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법리가 그동안의 법리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인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만약에 지금 야, 홍 대표의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어허. 홍 대표는 정말 지금 홍 대표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홍 대표님 아니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래요? 그래도 아니, 제1야당 대표인데.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럼 그럴 우린 수도 전제가 있죠. 딱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님자를 웬만해서 잘 안 붙이는 게 대표라는 게 공식 직함이니까. 아, 그래요? 예. 전 붙이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 대표님. 그 또 악연이 예.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지난번에도 한 번 있어요. 2004년에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특검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예. 홍준표 현재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라면서 그때 그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인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그 검찰총장이 후보자인 문무일 당시 특검에게. 예. 그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로 4년이고 대학도 선배고 학원 영주표 예. 의원이었죠. 그때 이게 면박을 줬었대요. 그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그래요? 이거 위조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수사를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나오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나온 얘기고요. 예. 좀 전에 그 당시 홍 현재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판결이요? 그 2심 무죄 판결이 무죄 잘못됐다는 판결에, 거에 관한 예. 얘기는 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 예, 언론에는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언론을 하나도 안 봐도 그런 얘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네, 그렇나요? 예. 예. 근데 논평을 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리가 바뀔 수도 있죠. 예. 법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차피 아니라고 봐서 넘긴 거죠. 믿고. 예, 최재형 교수님.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송환정 리스트도 총 7명인데 그렇죠.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을 기소했는데 친박 의원 6명은 불기소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후보자로서 예. 청문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인간으로서.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역으로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총리였던 예. 이완구 총리, 현직 총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하나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렵게. 아니 제가 그분의 직접 화법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은 선하게 생겼구만. 그 말씀을 예.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고전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으셔서 저런 식의 화법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고우면 무슨 고전이라고 해. 다른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저거. 그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그러세요. 저거 말고도 저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예. 그러니까 왜 제가 책 많이 읽었다는 얘기도 왜 하냐면, 또 아까, 저기 왜 제가 누워서 침 뱉는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이 법은 잘하는데, 예. 인문학적 지식이 딸리는 분들도 또 꽤 있거든요. 근데 근데 일단 법조인들은 사법고시 볼 때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일종의 그 독서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예. 중독증 걸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 가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사법시험이 이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도 많고 법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왜 이 법이 만들어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우는 분들이 또 많아요. 사법시험 출신들 중에. 그런데 근데 이분은 이거를 취지를 또 다 깨고 계시더라고요. 다 찾아보셔가지고. 그것도 특이했어요. 제가 만나보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양절 변호사도 참 고대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 아니, 저랑 기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무슨 왜 저렇게 이렇게 극찬을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고대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그럼 좀 고대 동문회 하나요? 아니, 홍 대표, 당 대표도 고대세요. 그래요? 고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88년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예. 임기제가 도입돼서 바로 앞에 직전에 물러났던 김수남 총장과 20명의 이 총장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임기를 채우신 분이 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7명만 임기를 채웠는데, 그럼 나머지 13명은 임기를 못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중에 20명 중에 고려대학 출신 총장이 4분 계신데, 공교롭게도 고대 출신 4명은 전부 다 임기를 못 채운 총장 속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무일 후보자가 이번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과연 이 고려대학교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못 가는 이 징크스를 깰 거냐 안 깰 거냐도 지금 이 한간의 화제입니다. 아니, 무슨 다큐 프로를 예능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고대를 이야기하시니까. 에피소드류로. 에피소드 고대 출신들 20명 중에 13명이 임기를 못 채웠고. 아니 고대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 고대가 전체적으로. 4명인데 네, 4명인데 다 임기를 못 채웠다. 임기를 못 채웠다. 불명예 단명한 총장, 단명 총장의 고대가 다 이름을 올려. 예. 이번에 아무튼 뭐 이번에 문무일 총장 후보자는 뭐 일단 임기까지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그런 총장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 있겠네요, 그럼. 예. 날이 더워서. 날이 참 더워요. 예, 날이 참 덥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국내 사정이, 얼마 전에 이제 또 최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한번 검찰 개혁 제대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검찰 내에서 이 반발의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다. 지금 이제 문무일 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미션은 2개 아닙니까? 자, 우리 공직사회의 과거에 적폐청산, 혹시 미진한 수사가 있었으면 다시 들여다볼 것이고, 재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 검찰의 시스템 개혁, 나가서 적폐청산까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2개의 아주 묵직한 미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향상 굉장히 맞으신 분이기도 해요. 검찰에 대한 소신은 굉장히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아까 이제 장민성 기자 표현을 따지면 주변에 막 어울려서 사람들 끌어서 뭐 그 막말로 뭐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그 검찰이 인권 보호 기구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의 검찰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박상기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켜주고 왜 검찰이 2번, 3번 수사하는 이유도 사실은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할 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한 번만 들여다보는 걸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보는 그런 어떤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지를 원래 잘 살려내는 그런 식으로 가자. 거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분에게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계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한쪽이 학자 출신인데 한쪽이 또 검찰 내의 인사지만 학자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지금 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예. 핵심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힘 빼기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부 정치 검사들에서 휘둘려져 왔던 이 검찰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지금 국민적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내의 인적 쇄신, 나아가서는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고위공직자
수사비리처. 예. 이 두 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보면 검찰 부분에서는 상당한 부분을 그날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 반발이 꽤 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 내의 반발을 어떻게 잘 다독일 것이냐, 그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냐 부분에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어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그 전임 정권이나 보수 정권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이게 지금 당면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문무일 총장,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청와대와의 그 코드를 맞춰서 일종의 그 조직 쇄신이라든지 인적 쇄신의 드라이버를 걸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치적인 견제구를 날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정치권하고 이제 기자들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몇 가지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김수남 검찰총장 후임으로 인선된 게 이제 약 한 두 달, 한 50일 만에 왔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이른바 정치검찰로 분류되어 있는 인적에 대한 청산, 인적 청산 이것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검찰개혁. 하나는 이제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분이 1988년 사법파동 막 그때 연수원 시절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뭐 다 변호사나 뭐 판사하자 할 때 이분은 검사하고 싶다 그래서 검찰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따라서 이제 검찰 본위 그러니까 검찰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선하고 일정 정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검찰총장이 네.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 양 변호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관행이 검찰 내부에 칼을 댄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놔둬라. 우리 정치와 우리가 끊게 되면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방언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 더 정치권 검찰화했고 보통 그 개혁의 얘기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저항하면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정치 검찰을 하는 거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작서부터 그 개혁의 미션을 안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난번 뭐 최광욱 변호사 팟캐스트, 손혜원 의원과 하던 그 팟캐스트에서 이 검찰이 지금 개혁에 반발하면서 막 청와대를 뭐 비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가 그렇다라는 거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 특히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조금 실무진에서의 검사들은요. 부장검사급 밑으로. 밑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지 반발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진짜 그런 겁니다. 정치 검찰으로 가는 수뇌부의 몇몇 분들이 자기 권력을 다 놓지 않기 위해서 쥐고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 무슨 일이 되냐면 그냥 일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잡무가. 그럼 그 밑에 일선 검사들은 밤새고 죽어나갈 정도로 힘이 들어서 있는데 그거를 하나도 포기 안 한 이유가 결국에는 위에서 이거 다 우리 거야라고 꽁꽁꽁 싸맸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검찰이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추려내는 원래적인 의미의 검찰로 가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고 반발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 검사들이 왜 딱 단적으로 비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을 개혁하셨을 때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 10년 사이에 법조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검찰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거를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에 막 사정의 칼을 들이대는 작업이 사실 조금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과의 술자리 파동으로 인해서 기수 정리가 좀 됐어요. 그 부담이 이미 덜어진 상태에서 검찰총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손을 대야 되는 검찰 내에 오래된 묵은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미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바치는 힘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 낙관은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2003년도에 이 일선 검사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또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상당 부분을 지금 떼내서 지금 딴 데 넘겨줘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런 일선 검사들이 자신들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떼내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다 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자신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떨어져 나갈 때 있어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1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때 그때 하극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재경 그때 당시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결국 그래서 총장하고 부딪혀서 한상대 검찰총장이 결국 중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역대급이었죠 그때. 역대급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폐지할 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총장이 되시고 난다면 이런 시대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국민적 요구를 과연 그 검찰 내 조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개혁의 당위성만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조직 내에서 상당히 반발할 경우 오히려 개혁 자체가 자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십을 이번에 잘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선 수사검사들이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패막이 역할은 세게 할 거다. 그렇지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선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은 기자들이 이런 논조의 기사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정치검찰이었을 때는 수직적이고 명령적인 체계인데 이제 지금은 시스템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검찰총장한테만 이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인 조국,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 삼각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내부 분위기는 지금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검찰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저항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을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이번 기회에 받아들이자. 이 분위기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더 어려운 고양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그 부분이 어렵고 공수처는 상당 부분 그 원 내용을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은 좀 높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미세 조정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과연 이제 신임 후보자가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일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일단 법무부를 때우는 작업 자체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사들이 다 가서 법무부를 장악하는 구조, 민정수석실에 다 검사들이 가서 있는 구조.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포기하고 법무부가 포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부담은 훨씬 별로 편하죠. 없어요. 막상 청와대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 카드를 놨을 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놀랬던 게 가장 쉽게 9년 만에 정권 교체했는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칼을 스스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몫의 부담은 이미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찰 내부에 기존의 정치 검찰화돼서 했던 수사들 그 수사의 진실을 들고는 제보 보따리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BBK도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좀 벗는 그런 개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이 ICBM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정보가 제한되어 있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나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성공해 ICBM이 완성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미 구분 응선을 넘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분명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지만 느닷없는 것도 아니고 심하게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예측됐던 일이기에 냉정하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수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운전대를 잃은 지 오래됐습니다. 아니 국영군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으며 이는 이 정권 이전에 발생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주도권을 되찾겠다고 했지만 선언적 성격이 짙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대책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더는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해야 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는 신뢰관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랜 기간 강력한 압박을 시행해왔고 또 더 강력한 압박을 경고한 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관여하고 무슨 경로로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낼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메시지로도 적절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 그랬고 예. 또 한미 정상회담 직후고 또 대통령이 다음날 그 독일로 출발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염두에 했고. 두고. 근데 이제 하나 중요한 건요. 제가 말씀 좀 길어지는데 예. ICBM의 성공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예.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가 따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ICBM의 성공은 지금 탄도미사일이 그러니까 평안도에서 발사돼서 예. 평상시 각도로 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6,000에서 8,000km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성공한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원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서 성층권을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해서 그렇죠. 떨어져야 되는데 예.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고열, 그다음에 고충격 이 부분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결하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진입하는 과정에서 미사일의 이 탄두가 깎입니다. 예. 상마된다 그러죠. 상마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한문은요. 예. 근데 깎이기 때문에 이 깎이는 것이 정확하게 이게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막 고열에서 막 흔들리면서 이제 깎여나가는데. 고압이 발생하고 예. 또 고충격이 발생. 거의 어떻게 보면 그 탄두에 불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불이 나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정확한 위치에 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미국에 쏘는데 지금 미국에 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사막에 떨어진다. 미국에 있는 뭐 사막에 떨어진다. 이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떨어진다면 LA나 또는 샌프란시스코에 떨어지는 그 상황이 되어야 북한의 무기로서의 그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만큼 그 기술적인 재진입 기술. 기술과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90% 정도 ICBM의 성공이다. 예. 아직은 100%는 아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우식 대표님, 요 교수님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연장해서 보면, 자, 이제 이렇게, 재진입할 때 불이 난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가끔씩 이 우주 SF 영화를 보면, 그 지구에 들어오는 유성이 지구에 들어오면서 대기권 들어오면서 막 불이 붙었고 떨어지지 않습니까? 운석들, 예. 그런 운석들이 그런 형상으로 상상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북한이 그래서 이제 그 탄도 안에 있는 예. 폭발 장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첨단 그 탄소 소재를 이용해서 예. 탄피를 만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탄소 자체가 그런 열 또 고압에 상당히 잘 견딜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좀 진일보한 이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 듭니다. 안에 온도가 45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발표했죠. 네네, 25도에서 45도를 유지했다 예.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북한의 발표 내용이긴 합니다만, 예. 그것이 이제 정확한 탄착지에 떨어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은 안 되고 일단 북한 발표만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또 미국 그 군부의 평가도 이제 흡사한 내용들이어서 일단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가는데 1단계 큰 이제 뭐 100원 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근데 예. 이것이 이제 실제로 전력화, 실전 배치되기 위해서 보통 과거에 이제 ICBM을 개발했던 나라들은 한 20번 정도의 이제 시험 발사 단계를 거치거든요. 많이 근데 하네요. 북한이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기 예. 때문에 이것이 실전 배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실전 배치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핵탄두를 600km까지 좀 줄이는데 소형화시키는데 그 기술도 현재는 지금 미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은. 북한은 이제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건 아직 이제 외부에서 그걸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증거 확보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죠. 예. 미국 그러면- 쪽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예. 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 그러니까 탄두 소형화와 그다음에 정확한 그 재진입과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예. 그 능력이 확보되기에는 한 2, 3년 남았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예. 북한의 그 ICBM 개발 속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핵실험도 지금 우리와 서방 측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지난해
지난해 1월에 5차, 5차 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해 9월에 6차. 아닙니다. 4차, 5차. 4차, 5차. 4차, 5차. 네네네. 6차는 아직 안 했고요. 안 했죠. 이 정도로 이것도 예측했던 것보다 1년 6개월 예측했던 것을 마치 9개월로 땡겼고, 네. 이런 것이 훨씬 서방의 예측보다 지금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2, 3년 남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찌 보면 서방 측이 기대가 섞인 예측 아닐까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방 측에 그냥 기대에 섞인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 북한은 아까 장윤성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의 핵 고도화, 핵 능력의 고도화를 빨리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폭탄의 소형화, 경량화, 예. 그다음에 규격화라는 이야기를 북한이 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달성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투발 수단인 미사일의 그 탄착거리를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까지 예.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그걸 갖고 북한이 국제사회나 미국과 협상을 하건 또는 대결을 하건 갑의 위치에서 가겠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북한이 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돼 있는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증명하는 순간까지 가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 부분에서 북한은 해마다 2월, 3월은 한반도에 늘 위기설이 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2월, 3월은 늘 남북관계가 어려운 해마다 봄이면 예. 남북관계는 어려운 시절이 되는데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은 세게 문제가 됐었죠. 독일에서요. 네. 이른바 페이스북 법이라고 하는 게 오늘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 SNS법이라고 하는 건데 SNS상에서 가짜 뉴스가 양상되고 유통되는 것을 방치하게 되면 최대 650억까지 벌금을 물리겠다. 네. 우리도 그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언론의 가짜 국민의당 뉴스 양산. 언론이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언론은 오보를 하는 오보를 거죠. 빙자한. 감옥 가고 의도가- 싶어법 이렇게 해야 돼요. 감옥 가고 싶어법. 감옥 가고 싶어법이요?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의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짜 뉴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상황을 방기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법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욱식 대표님, 한민국 국방부 장관 싫어하시죠? 아니요,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싫어할 일은 하도 없는 것이죠. 그 정책에 동의하지 않죠? 아니 뭐 정책은 뭐 예, 보수 정부군, 진보 정부군 그 정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지지도 할 수 있고 비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나 반바지 입고 오셔서 자유로운 영혼인 줄 알았더니. 특정인은 뭐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니, 근데 그런 오늘 건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이상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드 맹신론자인 줄 알았더니 네. 북중단거리 미사일 방어엔 사드가 최선이지만 ICBM은 못 막는다? 이거 그전에는 ICBM도 이거 사드로 막을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아닌데 그 이제 사드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한민구 장관이 그 맞는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ICBM은 그 사드의 최대 요격 고도가 150km거든요. 근데 ICBM은 보통 몇백 킬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드 요격 미사일은 ICBM 근처도 갈 수 없는 것이고요. 한국에 배치를 한다 그래도. 미국 본토에 사드를 배치한다 해도 기본적으로 ICBM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ICBM의 탄두가 낙하 속도가 초속 7km, 8km 이렇게 달하거든요. 사드 요격 미사일의 최대 속도는 2.8km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운동의 법칙에 의해서 탄두를 파괴한다라고 하는 물리학적 법칙에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사드로 ICBM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인데. 자, 사드는 몇 킬로를, 초속 몇 킬로를 잡는다고요? 몇 킬로로 나른다고요? 초속. 2.8km 최대 2.8km 최대. 최대 속도가 2.8km인데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미국의 그 사드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할 텐데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제 추구하는 방식은 사드와 함께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성주의 X밴드 레이더에 있지 않습니까? 이 레이더에서 예를 들면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경우에 그를 탐지 추적해서 알래스카나 또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터니까 지상 배치형 그 요격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 미사일 방어 체계에 그 정보를 전달해서 요격을 시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사드와 그 레이더가 오로지 이제 한국 방어에만 적용된다라고 하는 이제 지금까지 국방부의 주장이 이제 더욱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전략적 우려, 러시아의 전략적 우려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드 문제가 더 한층 복잡해질 가능성이 생겼다. 그렇네요. 진짜 우리가 그 진보진영에서 주장했던 미국 방어를 위해서 이거 사드 배치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했었잖아요. 그럴 때 무슨 얘기냐? 우리 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었다. 네. 그 논리가 이제는 무너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 본토 방어형과 더욱더 이제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미국 군부는 그걸 추구하게 되겠죠.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핵무기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또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네. 근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 언론에서 보도할 때 이런 부분들에서 좀 유념을 해야 될 게, 예. 뭐 김정은 위원장이 예. 뭐 육성으로 직접 이제 그 핵과 로켓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 앞에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이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랬나요? 예, 예. 근데 그거는 북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앞을 다 싹둑 잘라내보면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는 어찌되었든 이제 좀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서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겠다고 하는데 북한은 협상할 뜻이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부의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예. 아하. 아, 오늘 중요한 걸 얘기해 주셨네요. 근데 사실 그 이제 내일이죠. 예. 베를린 선언이 나올 거라고 알려지고 있고 이른바 이제 문재인 독트린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신베를린 선언. 그렇죠. 예. 신베를린 선언. 그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만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게 4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적대시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체제 붕괴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보자면 북한도 일종의 뭐 벼랑끝 전술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최대한 그 관심을 세계의 국제사회 관심을 높여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한 협상용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디를 쏴서 뭐 그러려면 뭔가 행동을 더 직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포지셔닝을 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북한이 미사일 쏘고 이런 것은 나 좀 봐줘. 일종의 관종인 거죠. 예. 나 좀 봐줘. 그리고 우리랑 얘기 좀 넘어선 것 해줘.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김정일 시대의 북한은 그런 성격이 강했다라고 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핵과 이제 그 미사일 보유를 국가 전략의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단순히 어떤 대미 협상용, 관계 개선을 위한 일종의 러브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이 이제 좀 과거의 어떤 관점인 것 같고 그 단계를 좀 넘어섰다.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협상이나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진 조건인 것만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네. 미국 CSIS에서 이제 연설할 때 산호 정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4가지를 하지 않겠다. 대북 무슨 그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공격적 자세 취하지 않겠다. 자, 그게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운전대를 되찾아왔다. 네네. 그리고 남북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아온 거죠. 네네. 그걸 근거로 이제 G20 정상회담 가갖고 네. 이른바 이제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3월에 그 베를린 가서 했던 맞습니다.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네. 17년 만에 신베를린 선언을 네. 통해서 통일의 문제, 한반도의 문제를 한 단계 진전시키겠다 했는데 느닷없는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네네. 이 돌발 변수가 어쨌든 베를린에서 대통령의 연설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고 봐야 돼요. 예. 그 연설의 작성 과정에 관계하셨나요? 자, 그런 말씀 드리긴 좀 곤란하고요. 하세요. 다만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갖고 베를린에서 남북 관계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북한과의 어떤 앞으로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다. 또 북한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 뭐 그런 정도는 준비했을 법한데 예. 이번에 그 ICBM 발사로 그런 중요한 사안들이 지금 좀 빠지고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규탄하는. 규탄과 비판적인 입장이 상당히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러나 대화를 놓지는 않는다. 대화의 끈을 놓지는 않는다. 예. 그러니까 대화가 결국 북한의 그런 ICBM 발사나 또는 핵실험을 최종에 있어서는 막기 위한 그런 조치로서 대화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런 압박도 역시 대화를 위해서 압박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이 투영되는 그런 그 베를린에서의 그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네. 그러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네네.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네네. 그러니까 강력한 압박과 네네. 관여.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전의 단계를 뛰어넘는 더 강력한, 늘 더 강력한 압박을 한다 그래요. 네네.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 네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이 역시 비판과 맥시멈 프레셔라고 하는 그 원칙에 근거할 텐데 인게이지먼트는 도대체 뭘 할 거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 부분이 좀 위축되거나 축소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이제 북한의 ICBM 발사로 상당히 축소됐다. 이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중국 쪽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하, 중국 쪽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예를 들면 지금 원유 수입의 거의 전량이 북한으로서는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은 이야기가 그동안 뭐였냐면 원유 중단 못한다. 인도적인 부분이랄지 기본적인 것들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중국의 입장인데 예. 이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당히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그 베를린과 함부르크에서 예. 미중 정상이 만날 텐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또 세게 이야기할지 이 부분에서 아마 중유 이야기가 나올 그러니까 원유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지금 이제 그 압박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경도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통령 입장,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제사회의 공분 분위기는 분명히 또 앞으로 나올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보조를 맞춘다. 그러니까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를 할지 여기에 대해서 한국이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부분은 같이 할 가능성이 분명히 높고 그렇지만 그러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 또 대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 한국이 갖고 있는 스탠스는 놓지 않겠다.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지금의 국면들을 좀 바꾸는 차원에서의 한국의 나름대로의 역할. 예. 운전석에 앉았는데 뭐 고속도로만 달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이번 ICBM 발사는 결국 운전대에 앉은 상태에서 신장로길을 달리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운전대는 한국이 지고 가면서 뭔가 분위기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앞으로 계속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런 맥락에서 예. 볼 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2000년 3월달에 베를린 선언을 했고 예. 그 3개월 후에 이제 남북 정상회담, 역사상 최초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느닷없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98년 그러니까 김대중 그 대통령 임기 첫 해에도 그때 8월달에 뭐 북한이 금창리에서 비밀 핵시설을 가동하고 있다. 그리고 8월 말에는 이제 3단계 로켓인 대포동 이론을 쏘아올리고 그러면서 그때 미국의 대북 정책도 굉장히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DJ가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그걸 전화 위복의 계기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도 인정한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임동원 당시 특보의 어떤 주도하에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빨리 이 부분에 모든 역량들을 집중하자. 이게 북한의 지금 목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정우식 대표님. 네. 자, 일단 정확한 팩트만 좀 확인해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네. 자, 고도는 2,803km라고 예. 이제 북한은 발표하고 있죠. 네. 그리고 거리는 930km 같다 네, 그러고. 그러면 2,800km면은 곱하기 3 내지 고각이기 최대 때문에 4까지 갈 수 있는 최대 4까지 갈 수 있고 예. 적어도 그렇게 되면 일단 10,000km 정도, 9,000에서 10,000km 정도는 사거리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ICBM의 특성상 예. 이것이 이제 최대 고각으로 발사할 경우에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 고도 자체가 좀 한정이 되어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예. 이것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때 이제 곱하기 3 내지 4를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8,000km 안팎이라고 이제 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8,000km면은 뭐 알래스카 전체, 예. 네, 하와이는 타격권 안에 들어오지만 미국 본토, 그러니까 이제 뭐 LA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미국 서부까지는 도달하는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9,000이 되면은 도달하고. 네, 그렇습니다. 8,000이면 시애틀까지가 8,000이랍니다. 시애틀까지가 8,000, LA는 9,000. LA는 좀 더 멀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 서부의 핵심적인 기지가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미국 그 해군 기지, 미 해군 기지가 있죠.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 타격거리 사정거리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이제 LA하고 샌디에고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네네네. 아, 그게 불안하겠네, 미국 측 입장에서는. 근데 뭐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것이 뭐 북한이 ICBM을 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한반도나 더 나아가서 동북아의 어떤 군사력 균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또 전략 폭격기로 이루어진 이른바 핵 3중 체계가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예. 뭐 양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수백 대 1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뭐 게임체가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언론에서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이제 레드라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레드라인과 게임 체인저라고 생소한 표현이죠. 그렇습니다. 레드라인은 이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설정한 선. 그 선을 넘으면 이제까지의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 정책의 어떤 그 상황 자체가 바뀐다. 미국은 이제 군사적 옵션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계, 그러니까 인계점을 완전히 뚫고 넘어온다 이런 그렇죠. 뜻으로 한. 그다음부터는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ICBM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자체를 좀 넘어선다는 그런 비슷한 표현들이 나왔는데 예. 그 부분에서가 이제 레드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와 있었고요. 예. 게임 체인저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북한에 대해서 했던 북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했달지 또는 유엔창의 제재가 있었달지 이런 부분들과는 이제 다른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북한의 정권을 붕괴시키는 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바라보는 룰을 복싱 룰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네네. 이제는 이 ICBM 때문에 그 UFC 네. 아무 룰도 없는 격투기 네네. 무한 싸움 뭐 이런 거로 갖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예. 이제 게임 체인지나 지금 아직은 거긴 아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앞서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앞서가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볼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 상태에서 북한 핵 문제 또 ICBM 부분 이 부분을 그야말로 이제 그 링 위에서 심판도 없는 상태에서의 그 싸움으로 가게 된다면 군사적 옵션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나오는 거죠. 올 옵션이 언더 테이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 옵션 자체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옵션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갔을 때 어마어마한 재앙적 상황이 한반도 전체의 무서워요. 상황이 그런 올 얘기 수밖에 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무서워. 그러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장윤성 기자님, 제가 이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자분이 나오게 되면. 네. 예, 기자 여성분이 나왔으니까 더 공격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네. 왜 저렇게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한 발 더 나가는 걸까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 4월 27일도 한반도 위기설은 사실 대선 앞두고 일정 정도 우리가 부품 공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마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지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극우 세력들. 실제로 사드 대선을 하려고 상당히 박근혜 정권에서 노력을 많이 했었고 예.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언론이 보도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진보 언론들이 또 비판을 많이 했었던 건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안보 상업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전문가들 이를테면- 말씀드리면 아직 게임 체인저 그럼요. 레드라인까지는 예. 안 갔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계신 건데 그렇죠. 근데 호들갑스럽게 그 내용을 보도하는 이유는 저는 안보 상업주의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리고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반복 보도하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게 되죠.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시청률이 올라가면 광고도 많이 붙고요. 그 프로그램에 영향도 많이 생기고요. 저는 이런 상업주의가 작동하는 세계가 있다고 보고 그것조차도 이제 국민들께서 정확히 보고 비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불안하잖아요, 국민들이. 뭐 게임 그렇죠. 체인저 막 이상한 용어로 쓰면서 마치 또다 한반도가 당장 그 화약고가 될 것처럼. 그렇죠. 군사적 상황에 들어가기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처럼. 네. 당장 그 제가 다른 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하는데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런 얘기들이 올라와요. 불과 몇 달 전인 4월 위기설 때 2월, 3월, 그러니까 해마 7월 5일 수요일 정봉주 품격시대 첫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국 X들이 불쾌했을 것이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보내주겠다. 대놓고 미국 땅으로 미사일을 또 쏘겠다는 건데요. 예측 불허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또 김정은이 이렇게 거침없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오마이뉴스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품격 있는 방송인데 김정은 이 이름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 무슨 위원장이니까 그거 뭐 좀 직함을 불러도 예. 되겠죠. 예. 불러주는 게 기본 예의 아닌가요? 그렇죠. 뭐 상대국에 대한 예인데 지금 뭐 미사일 발사를 한 이 마당에 예. 예의를 차릴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예를 들어서 어쨌든 북한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좀 세게 나온다 그래서 네. 문재인 XX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게 하죠. 예전에 북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여성으로서 폄훼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서 그때- 국내에서 상당히 큰 논란이 됐었고. 저는 박근혜 전 비판을 많이-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예, 근데 그래도- 무척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럼요. 네. 북한에다 사과할까요? 김정은이 그런 거? 아니요.
자,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그렇습니다. 통일외교, 통일분야인가요? 통일외교, 아닙니다. 통일 빠지고 외교안보분과입니다. 외교안보분과 예. 위원장이요? 위원입니다. 아, 위원이요? 네. 이럴 때 아무도 안 들으니까 슬쩍 위원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럼 허위사실 유포로 바로 감옥 갑니다. 굉장히 많이 보는 걸로.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다른 방송 PD, CP 작가들한테 혼났어요. 안 본다는 얘기하지 마라. 진짜 많이 본다. 예. 예. 사과할까요, CP한테? 하여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정우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지를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 국비 상황입니다. 예. 반바지를 입고 위에만 양복을 입고. 예. 예, 아주 귀여워요. 출연하는 문제로. 예. 예. 예, 그래서 스튜디오가 완벽하게 디펜스를 해줘갖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우식 대표가 좀 이렇게 강성이어서 미리 기선제압한 겁니다. 아, 전혀 강성이 아닙니다. 그래요? 예.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강성은 아니죠. 네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샵5400으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불러야 되나요?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위원장이죠? 김정은 그냥 위원장 이렇게 위원장. 불러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노동당 위원장 또 국무위원장. 국무위원장. 그렇죠. 여러 국무위원장. 가지 위원장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위원장. 네네. 예. 네, 그게 방송의 품격으로도 적절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무슨. 과거 정부의 때는 예. 제가 그렇게 부른다고 해가지고 또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마치 무슨 존경의 뜻으로 부르는 거죠. 그냥 호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 북한에서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지 문재인 이렇게 하면 그러면 기분 말씀하신 대로 나쁘죠. 기분 나쁘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 하는 게 좋죠. 그러면 미국 XX 한 거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 그래도 기분 나빠요. 우리가 뭐 친미주의자는 아니어도 그 일국의 지도자가 미국 XX 한 건 기분 나쁘더라고. 미국 XX. 미국 그러니까 X. 호칭의 그 의미를 세게 부여하기보다는 현 예.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 하세요. ICBM이 완전히 성공한 거로 보는 거예요? 완전히 성공한 거로 봐야 된다는 시각이 좀 우세한 것 같고요. 예. 이것은 국내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문가들도 실제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이제 사실상 7,0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호하고 즐거워할 일이겠죠. 예. 그동안은 사실 말폭탄으로 말 대 말이었는데 행동 대 행동으로 뭔가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직접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큰 패를 하나 쥐게 된 셈이 된 거니까요. 대화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유하고 뭔가 시작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죠. 예. 교수님. 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지금 계시니까 이제 청와대는 더 긴장된 상태일 텐데요. 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시기가 좀 당겨졌을 뿐이지 올해 안에 ICBM을 완성하겠다. 네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분명히 신년사에서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이제 네네네. 맞대응을 했고. 네네. 그러면 이제 1차 예상 시기는 4월에 네. 뭔가 실험을 할 것이다. 4월 2기설이 있었습니다. 4월 위기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적어도 9월까지는 ICBM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쪽도 그렇고 미국도 북한이 ICBM에 준하거나 또는 ICBM에 해당하는 미사일 발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은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시기에 북한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이렇게 또 아주 그냥 뒤에서 딱 한번 치는구나. 이런 것들은 예상을 또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 또 그런데 7월 4일을 찍었잖아요. 그렇습니다. 7월 4일은 이제 미국의 지금 독립기념일 바로 그 새벽 밤이죠. 그러니까 밤에 북한이 행동을 했고 7.4 공동성명